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뉴스가 있었죠? 그렇죠. 오늘 오전 10시에 남북한이 드디어 대화 테이블에 앉았잖아요. 이게요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2015년 12월 이후 25개월 만에 남북이 테이블에 앉은 거라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진짜 북핵 위기가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었잖아요. 네. 게다가 평창올림픽 이거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남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갖는다. 진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몇 번 테이블인가요? 몇 번 테이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몇 번 테이블일까? 1번 테이블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으실 테니까요.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들이 이를 집중 조명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CNN 같은 경우에는 남북 회담 소식과 관련한 실시간 코너 이거를 따로 마련해가지고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여간 반복을 해왔던 남북관계가 갑작스러운 돌파구 이거를 마련했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는 거죠. 특히 2018년 새해가 한반도와 관련해서 보기 드문 낙관론에 빛을 띠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CNN은요. 수리태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담당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해서요. 북한이 이번 회담으로 얻어갈 양보로 2016년 박근혜 정권이 폐쇄한 개성공단 재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문제 때문에 진짜 국내에서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거 빨리 재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높았는데 이번 회담 결과로 이게 재개가 될 수가 있다. CNN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다시 개성공단이 열리면 반가운 일이긴 한데 그럼 양보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뭘까요? 양보를 하는 거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미 군사훈련 요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를 연기를 할 수가 있다. 앞으로 이거를 아예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 이렇게까지도 갈 수가 있다. CNN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재미난 것은요. CNN은요. 미국 애덤 마운트 군사정보 관련 비영리 기구 여기 선임연구원의 분석을 소개했는데 말이 되게 재밌어요. 마운트 연구원은요. 미국은 이번 회담 안건을 긴장 완화 메커니즘과 핵미사일 실험 동결로 확대하는 것이 더욱 이득이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런 기회를 잡는데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에도 불구하고 시작됐다. 이런 평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감히 여기다 숟가락 얹지 말라 이런 얘기겠죠. 영화 1987에 대해서도 보수 정권에서는 보수 정권 때문에 그게 공개가 됐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CNN도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핵 미사일 실험 동결이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반가워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주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비공식적으로는 반갑지가 않은가 보죠. 이유야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죠. 영국 BBC도 비슷한 낙관론을 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회담은요. 점진적인 관계 회복을 위한 걸음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BBC는요. 북한 전문가인 마이클 매든의 말을 빌려가지고요. 두 한국은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조심스레 접근하고 있지만 그들이 회담에서 보게 될 것은 추가 접촉과 상호작용을 위한 도약판이다. 이렇게 낙관론을 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대 남북회담 배경이 된 판문점의 역사와 구조 이런 것까지 BBC는 따로 소개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어느 한쪽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든 흠집내려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어디냐? 외신 중에서는 뻔히 보이죠. 일본의 NHK 방송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선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 대화를 가속화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 등으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치고 있어 이놈들이. 그거는 지들 바람이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NHK 방송과 비슷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국내에도 있었죠. 홍준표 대표 북책략에 놀아나는 꼴이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
천남 복미 이 얘기를 했고요. 또 안철수 대표 근거 없는 낙관론이다. 이렇게 세 명이 합작을 해서 고춧가루를 뿌려댔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분들의 얄팍한 철부지 행동에 꿀밤이라도 한 대씩 놔주고 싶은 심정이다. 이 NHK까지 꿀밤을 같이 때려주고 싶어요. 꿀밤 때리면 손만 아프지. 머리도 딱딱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초치는 사람들 얘기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남과 북이 평화로 어떻게 나가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박수로 응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향후 며칠간은 이 뉴스가 매우 크게 다뤄질 텐데 보수 언론들은 왠지 NHK 논조를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지난해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파리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요, 파리 대책 이후 후속 조치로 부동산 시장 상시 모니터링 그리고 협동 단속 이것도 실시하겠다 그때 밝혔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오늘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부동산 불법 행위 의심 사례가요 무려 24,365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 숫자가요 72,407명.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런 의심 사례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요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 통보 그리고 경찰 고발 이런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경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거래 조사팀은요 집값 상승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요 집중 조사를 실시해 왔대요. 조사 대상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에 신고된 주택 매매 건 중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그리고 30세 미만의 저연령 그리고 단기 다수 거래건 이런 불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거래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는 거죠. 이번 조사에서는요 불법 행위 여부를 판별하는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활용했다고 해요. 파리 대책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부터는요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거를 내게 됐잖아요. 그래서요 서울 등 투기 과열지구에서는요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매수자가요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아까 얘기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했는데 이거를 토대로 불법 행위 여부를 판별했다는 거죠. 또 조사팀은요 실거래가 허위 신고 보통 이런 얘기하죠. 업다운 계약 예. 이게 요거거든요. 그리고 편법 증여 이게 의심되는 1191건 그리고 여기도 관련된 사람이 4058명이나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도요 이들이 작성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토대로요 자금 조성 내역, 거래 대금 지출 내역, 거래 전후의 사실관계 이런 소명자료 내놔라 아니면 니네 불법 저지른 거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토 결과 소명 내역이 불충분하거나요 업계약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높이 신고하는 거 있죠. 그리고 다운계약 이건 낮춰서 신고하는 거 또 분양가 불법 전매 그리고 편법 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이게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도 추가 소명을 진행하고요 출석 조사도 실시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요 실거래가 허위 신고가 확인된 167건 293명에 대해서는요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요 편법 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 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대요. 세금 더 추징하라는 얘기겠죠. 네. 또 서류 미비 등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거 서류 미비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건수도 그렇고 명수도 그렇고 생각보단 많은데 이것만 봐도 8월 2일 이후에 나온 이 부동산 대책이 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대책 어제도 저희가 설명드렸었지만 이게 케찹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는지 저희가 아니면 거미집 모형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닌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이런 투기꾼들은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처럼 계속 일벌백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생겼대요. 김치 많이 먹으면 가상화폐 가격을 좀 더 높게 주나요? 김치를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인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여기에서 말하는 김치는 그냥 한국을 대표하는 일종의 대명사야. 그래요? 기왕이면 뭐 태권도 프리미엄 아니면 불고기 프리미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치가 가장 유명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근데 이 김치 프리미엄이란 용어가 왜 생겼는고 봤더니요 한국에서 이 가상화폐
변동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예 글로벌 가상화폐 통계에서 한국 시장에서 나오는 숫자를 빼버리겠다. 이런 의미라고 하네요. 예전에 이혁준 대표님도 잠시 설명해 줬는데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훨씬 높다면서요. 그렇죠. 이 가상화폐 가격은 물론이고 거래량, 시총, 채굴량, 가격 차트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업체인 코인마켓캡은 8일 회사 공식 트위터에다가요, 한국 내 3곳의 암호화폐 거래소 데이터를 우리 통계에서 빼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이고. 코인마켓캡에는 그동안 빗썸, 코인원, 코빗 이들 빅3사가 데이터를 제공해 왔는데 이들 거래소가 전 세계 거래량 상위 10개사에 모두 포함이 되거든요. 아니, 이렇게 제외한 이유가 뭘까요? 네, 한국에서의 가상화폐 가격이 전 세계 다른 지역과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차익거래 기회가 제한적이라서 그 차이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싼 가격에 가상화폐를 사가지고 국내에서 비싼 가격에 팔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차익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리플 요즘 많이 올랐다고. 이 리플 얘기도 저희 오늘 점심때 뵀던 분도 하셨잖아요. 그랬었죠. 이 리플의 경우 원화 거래 가격이 달러 거래에 비해 40% 이상 높게 책정이 됐고, 빗썸과 외국 거래소 중에 하나인 비트피넥스가 무려 5,000달러 이상의 스프레드, 그러니까 가격차를 뜻하죠. 와, 차이가 생각보다 더 큰데요? 너무 심하죠? 마치 강남의 아파트 값인 것 같아. 이거 강남의 아파트랑 다른 나라의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랑 이 스프레드 차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실제 빗썸과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피넥스와의 시세를 비교해 보니까 비트코인이 각각 2,407만원, 14,950달러로 50% 정도가 국내 가격이 비싸더군요. 와하. 이더리움은요 49%, 리플은 54%, 퀀텀이 53%, 비트코인 캐시가 51%, 기본이 50%라는 얘기예요. 아니, 저는 가격 차이가 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많아봤자 한 10%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50%는 너무 심하네요. 네, 코인마켓캡 측은요, 앞으로 한국에서의 가격까지 포함해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평균치를 제공할 수 있는 더 나은 산정 방식이 있을지 연구하고 있다. 향후 국내 가상화폐 데이터를 포함을 하되 산정 방식을 달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어요. 아하, 가상화폐 가격은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동반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시가총액도요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가상화폐 쪽 전문가들은요, 새롭게 조정된 가격은 더 정확하고 의미 있어 보일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네요. 아무튼 가상화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되긴 될 텐데요. 늘 하는 얘기지만 이거는 진짜 투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여윳돈 내에서만 하셔야 된다는 거 항상 명심하셔야 되죠. 또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전에 이혁준 대표님도 얘기하셨고 태양광 심정현 대표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일본의 수산물 중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네, 아직도 방사능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럼요. 그래서 국내에선 이거 수입 전면 금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자칫하다가는 국내에서 식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됐어요. 왜냐면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청이 밝혔는데요, WTO라고 있죠, 세계무역기구, 여기에서 한일 수산물 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일본 측 손을 들어줘 버렸대. 방사능 쓰레기를 우리더러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일본 측 입김이 심했는지 일본 측 손을 들어줬고요. 올해 상소 과정에서 최종 패소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게 되면 내년 초부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번 결과는요, 일본이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전해드리면서 분통을 터뜨렸는데, WTO에 한국 왜 우리 수산물 수입해가지 않느냐 제소를 했잖아요. 이게 2년 만에 WTO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거라고 합니다.
아, 그럼 지들이나 처먹지. 이걸 왜 우리한테 떠넘기냐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WTO에서 최종 번역 작업을 하고 있어서 1월 안에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측에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상소 절차가 남아 있어서 우리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하고 있다. 또 어떻게 얼마만큼 수입 금지 조치가 풀릴지도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2011년 3월 11일 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잖아요.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죠. 이때 사흘 뒤에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의 8개 섬 그리고 50개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었죠. 근데 이거는 우리만 내린 게 아니었잖아요. 당시 우리 주변에 있었던 중국이나 대만 여기서도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중국이나 대만은 모든 식품에 대해서 수입 금지를 했는데 우리는 50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 금지를 했잖아. 그래서 외국처럼 수입 금지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9월 6일 날 8개현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 아까는 50개였는데 전면 금지하는 특별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임시였어요. 네. 앞에 임시자를 왜 붙였는지 몰라. 아무튼 임시 특별 조치는요. WTO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 이게 SPS 협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합니다. 법령으로 규정된 게 아니라 일정의 행정 조치라는 거죠. 이렇게 임시적인 특별 조치를 하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걔네들이? 일본이 이거 부당하다. WTO 협정 위반했다. 이렇게 2015년 5월에 한국을 제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WTO는요. 왜 얘네 나라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루과이, 프랑스, 싱가포르 여기를 패널로 삼아가지고요. 분쟁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우루과이, 프랑스, 싱가포르이 다 일본이랑 친했나 봐. 이번에 한국보다는 일본 쪽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왠지 예전에 저희가 문화유산과 관련한 이 불편한 진실 말씀을 드릴 때 일본이 이러한 단체에 기부금을 많이 내고 있어서 이러한 단체들이 일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WTO도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정부 박근혜 이명박 그 시절에 우루과이, 프랑스, 싱가포르 여기에서 분쟁 해결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뭐 했는지 진짜 의심스러워요. 야, 근데 이 우루과이, 프랑스, 싱가포르 애들도 참 못된 게 이거 지들이 먹으라고 하면 먹겠어요? 그러니까요. 지들은 수입 안 하니까 이런 조치를 내리겠죠. 싱가포르는 가깝잖아. 여기도 그냥 수출을 해버려야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저는 우루과이, 프랑스,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이 이런 판단을 내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상황이 있어요. 뭔데요? 당시 우리 정부가 이 수입 전면 금지 머뭇거리고 있었다고 아까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그 사이에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산 수산물을 몰래 수입해다가 파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쁜 놈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게 최근까지도 있었대요.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요. 지난해 11월에 수입이 전면 금지된 지역에 일본산 노가리를 원산지를 속여가지고 국내 유통한 수산물 수입업자 3명을 구속했답니다. 하하. 이들은요 무려 2014년부터 1년여 동안 수입금지 지역에서 어획된 노가리 480톤, 액수로 따지면요 8억 5천만 원 정도를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팔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맥주 마실 때 노가리 시켰는데 이거 원산지 어디 거예요 물어봤으면 대부분 저쪽 먼 나라 얘기했겠죠. 근데 이게 일본산이었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3명은 조선시대 같으면 아마 삼족을 멸하는 벌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진짜 국민을 팔아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국민의 건강을 이런 식으로 겨우 8억 5천만 원. 이게 적은 돈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이것 때문에 이거 팔아먹은 거 아니겠어요. 네. 저희 종로 보부상 이준섭 대표가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분통을 터뜨리실지 좀 궁금해요. 그러게요. 노가리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 수입법 협회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없겠죠. 아무튼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 정부가 WTO 패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요. 이런 사람들 일벌 100개 하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절대 먹지 않는다.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야지 이 항소에서 1번이 아니라 우리가 승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패소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고 하면은 역직구 셀럽분들이 이걸 다시 일본에 팔아버려야 돼. 그냥 비싸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네요.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박 PD가 또 분위기에 맞게 그림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대체 이 그림이 왜 유명한 거지? 이런 생각 많이 해보지 않나요? 보통 그런 생각하는데 교과서에 실리거나 유명 미술관에서 전시하면 유명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이 유명 작품이 한국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해외여행 많이들 가시니까 뭐 프랑스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 이런 데 가면은 유명한 작품들이 있는데 아마 저게 왜 유명하지? 나는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는 걸? 이라고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럴 때 티내면 안 돼요. 무식하다는 소리 듣죠. 그냥 고개 끄덕거리면서 미소도 한번 지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루브르 갔더니 모나리자가 뭐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가긴 갔어요. 근데 사람이 일단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앞에서 보기도 힘들었고 또 이게 높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최홍만이 뻗어도 닿을 수 없는 아주 높은 곳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 그림을 오히려 내 모니터에서 보는 것보다 더 자세히 볼 수가 없게 해놨더라고. 그렇군요. 저는 이 모나리자를 봤을 때도 그런 불편함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저건 왜 이렇게 높이 걸어놨을까? 몇 번 도난을 당했지?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만 기억이 났지 정작 이 모나리자에 대한 작품 이걸 보면서 와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인상파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미술 시험에 꼭 나오죠. 이거 애워야 돼요. 네, 인상파가 스시오. 그리고 위 작품은 어느 파의 작품인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화가 이름 쭉 나열한 다음에 공통점이 없는 화가는 그 인상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상을 막 쓰는 파인 줄 알았어요.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근데 인상을 쓰고 그런 거와는 관련이 없더라고요. 클로드 모네 아시나요? 저는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 드렸었죠. 그 문자당에서 표를 줘가지고 이 모네 전시회를 갔다 왔거든요. 맞아요. 이게 어린이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그림만 전시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활동 사진처럼 그쵸. 그림을 움직이게 만들어놨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이 모네가 이름이 클로드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아네 모네가 그 모네인가? 아네 모네. 그리고 모네가 있고 인상파 화가 중에 마네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클로드 모네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일본식 다리라고 합니다. 이 전시회에서 봤던 것 같아요. 예. 이 PD님은 최근에 갔다 오셨으니까 이 작품이 뭔지 바로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이요. 아마 여러분들 구글 딱 치면은 이미지가 바로 나오는데 태반이 이게 뭐예요? 그냥 다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초록, 노랑, 분홍이 어우러진 수련 연못이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이고요. 그 위를 아치형의 이 녹색 다리가 가로지르는 그림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은 만약에 돈을 주고 사려고 하면은 수억 달러의 가치가 나간다고 합니다. 어이고. 어마어마한 기본 1,000억이야 1,000억. 아하. 근데 이 모네의 친구이자 또 다른 인상파 화가 중에 구스타프 카유보트라는 분이 있어요. 보트를 즐기신 분이신가 보죠? 카유보트. 근데 친구이자 같은 그룹으로 분류되는 이 인상파 화가들 모네, 마네, 세잔, 르누아르 이 네 분들은 아주 기라성과 같은 화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네. 이거 시험 문제 풀려면 무조건 외워야 됐거든요. 주관식 시험 꼭 나오거든. 그렇죠. 그런데 카유보트는 동시대에 또 같은 파에 또 친구이자 동지인데 왜 카유보트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매우 낯선 걸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예,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조차도 카유보트 전시실 앞에는요 이런 소개글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중에 가장 덜 알려진 인물.
아니 근데 카유보트가 이 소개를 보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누구한테? 당신은 이 중에서 가장 덜 알려진 인물이에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이 유족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실 것 같은데, 자 근데요, 미술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이? 카유보트의 작품과 그리고 방금 언급드렸던 유명 인상파들의 작품을 비교를 해보면요, 우열을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하. 아무리 미의 기준이 주관적이다라고 하지만 이거와 별개로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펙 같은 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기본적인 화법, 그리고 스킬, 그리고 감각, 이런 걸 다 합쳐서 완성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완성도를 다 따져봐도 이 카유보트의 작품이 인상파 대표 주자들과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다는 거야. 아니 그런데 왜 카유보트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걸까요? 카유보트는요, 금수저 출신이었대요. 오이? 이 조상들이 섬유 쪽 기업을 해서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카유보트가 상속자였대. 그래서 모네, 마네, 세잔과 같은 친구들 맨날 손가락 빨고 그림은 그렸는데 팔리지가 않아요. 이때만 해도 이 낭만파가 대세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술업계 주류에서는 모네, 마네, 세잔이 내놓는 그림들은 듣보잡 취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많은 카유보트는요, 친구들 사기 진작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 우리나라 금수저들이랑은 좀 다르네요. 그렇죠. 급이 다르죠. 어허. 그래서 이들 친구들의 작품을 섭섭치 않게 가격을 쳐주고 사들였다는 거예요. 어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70점 정도가 있더라는 거죠. 비싸게는 아니더라도 평균 이상은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70점 정도밖에 못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카유보트가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나 봐. 자기가 오래 살 것 같지 못하다, 이거를 직감적으로 알았대. 그래가지고 죽기 얼마 전에 프랑스 정부에 이 70점을 모조리 기증을 하겠다. 아니 일반적인 금수저랑은 너무 다른데. 네,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야. 자,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현재 이들 작품 점당 제가 최소 1,000억 원이다, 많게는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이 희귀한 아이템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1800년대 당시에는 이 낭만파가 득세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류 미술계에서 이 카유보트의 유언, 이거 얘 뭐야,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인상파 이거 쓰레기 같은 작품을 감히 국립미술관에 걸어달라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거는 국가 모독이다. 그러니까요. 아니 낭만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상 쓰고 있으면 네. 화를 내죠. 그렇죠. 그런데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유족들이 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절반만이라도 받아달라. 그러면 나머지 작품은 우리가 알아서 회수하겠다. 이렇게 돼서 결국 국립 릭상부르 박물관에 최초로 인상파 작품들이 전시가 됩니다. 아하. 자, 근데 신기하게도요, 전시가 되자마자 인상파라고 하면은 혀를 쯧쯧 찼던 사람들이 이들의 작품을 보려고 앞다퉈서 미술관으로 몰려들었다는 거죠. 오 그래요? 알고 보니까 카유보트가 남긴 인상파 화가 작품 전시를 둘러싸고 정부와 유족이 실랑이를 벌였잖아요. 이러면서 이게 뉴스가 된 거야. 아 뜻하지 않은 노이즈 마케팅이 돼버린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곁눈질을 하던 사람들도 야, 저 뭐 인상파 듣보잡인데 과연 국립박물관에서 걸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술을 먹다가 커피를 마시다가 시민들끼리 안주가 된 거야, 이게. 내기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바람직하냐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슈화가 되면서 오히려 대중의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언론에서도요, 이를 두고서 카유보트 사건 이렇게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아니 보통 카유보트 사건 하면은 보트에서 뭐 살인 사건 난 거 뭐 이런 거 생각할 네. 텐데 그거랑 전혀 다르군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이후 100년이 흘렀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 중에 코넬대라고 있죠. 그렇죠. 이 코넬대 심리학 교수인 제임스 커팅이 어느 날 자기네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수백 권의 책에 인상파 화가의 작품이 15,000점 이상 등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어우 맞네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더니 예. 이제 미술과 관련한 책을 계속 찾아봤어요. 그게 이제 수백 권이 됐는데 거기에만 15,000점 이상
대량 인상파 작품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미술책을 꺼내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시대 작품부터 최근에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까지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독 이때 인상파 작품만 15,000점 이상이 나왔다는 거야. 비중이 유독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은요, 책에 등장한 작품의 화가는 7명 뿐이라는 거야. 오. 이 15,000점을 그린 사람이 7명이야. 다른 화가들은요 거의 등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인상파이더라도 이 7명이 누굴까? 모네, 르누아르, 드가, 세잔, 마네, 피사로, 시슬레였습니다. 카요보트도 없네요. 카요보트도 없어요. 오호. 근데 이 7명이요 학계에서 인상파의 원조라고 부르는 화가들이래요. 예, 아니 황야의 7인처럼 인상파 7인이군요. 예. 저는 사실 피사로랑 시슬레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도 원조의 7인이래. 어허. 자, 그렇다면 이들 7인은 과연 다른 화가들과 뭐가 달랐던 걸까? 공통된 스타일이 있었을까?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나마 이 7인은 그 시대 비평가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찬사를 받았던 걸까? 그것도 아니야. 역시 이들도 쓰레기 듣보잡 평가를 받았어요. 아니 그러면 7인이 황야의 7인처럼 이렇게 뭉쳐 다녔던 거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이? 카요보트가 매개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카요보트는 어떻게 매개체가 된 거죠? 금수저니까. 네. 금수저이고 카요보트도 인상파다 보니 하다못해 술을 마시더라도 카요보트가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카요보트한테 호출하고 유일한 공통점은 딱 하나. 바로 카요보트가 국립박물관에 기증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 기증 목록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4명만 얘기했었는데 전체 7명을 다 기증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커팅 교수가 이때 한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카요보트가 인상파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정부와 신랑이라는 과정에서 당시 미술 애호가들 그리고 미래의 후세의 미술 애호가들에게 인상파에 대한 프레임을 제공했다. 이후 미술가들은 다른 화가들은 다 제쳐놓고 7명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커팅이 또 한 가지 가설을 추가합니다. 앞서 언급한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국가와의 이런 신랑이 자체가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인기와 관련한 담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사람들은 전에 봤던 그림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닐까. 많은 관람객은 그러면서도 문득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정신적인 자각이 일어나게 하는 작품을 좋아하는 거 아닐까. 커팅이 실험으로 이걸 입증합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160여 명을 대상으로요. 무명 화가들의 그림은 무조건 4번씩 보여줬대. 예. 그리고 유명 화가들의 그림은 1번씩만 보여줬대요. 이후에 마음에 드는 그림 골라봐 라고 했더니 놀랍게도요. 무명 작가의 그림을 선택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익숙할수록 더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잖아요. 네. 이게 심리학에서는요. 노출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딸의 이상형이 아빠, 아들의 이상형이 엄마인 경우가 의외로 많죠. 그렇죠. 이것도 가장 가까이서 반복적으로 본 이성이 아빠이고 엄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도널드 트럼프 원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낮았잖아요. 그랬었죠.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잽 부시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둘 중 한 명이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점쳐졌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됐다? 이것도 알고 봤더니 노출 효과 덕이었다는 거죠. 아하. 경선 과정에서요. 트럼프가 또라이 짓을 계속했잖아요. 장난 아니었죠. 병맛 발언 계속하고 그러니까 시청자들도요. 이거 개그 콘서트인가? 하면서 자꾸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홍준표가 비슷하게 쫓아하는 것 같아요.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가. 그 주목도가 올라갔고 급기야 CNN이요.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하게 보도하는 CNN답지 않은 짓을 하면서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광고 수익 측면에서는 대박을 터뜨립니다. 트럼프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무조건 따라붙어. 사장이 지시를 한 거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유권자와 시청자들한테 채널을 고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광고가 몰릴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문제는 이렇게 트럼프의 TV 노출이 잦아지면서 유권자들도 신기하네, 왠지 트럼프가 또라이인데 친숙해져요.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입니다. 반복 노출의 힘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미술 작품, 정치인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 노출 효과 더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된 음악만 해도요, 반복 노출의 여부에 따라서 히트곡이 되느냐 망하느냐 한다는 거예요. 미국 팝송만 해도요, 이게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도입, 전개, 후크, 마무리. 아하. 이 4단계를 필히 갖춰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익숙한 멜로디와 가사가 반복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조지 루카스의 인생작이죠. 스타워즈. 얘도 마찬가지래. 그래요? 스타워즈가 루카스가 어렸을 때 즐겨봤던 TV 드라마에서 상당 부분의 소재와 아이디어를 차용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랬어요? 루카스가 40년대 생이더라고요. 근데 10살 정도 되니까, 즉 50년대, 이때 미국 TV 드라마 중에 아이들이 환장했던 게 플래시 고든이라고 합니다. 이 플래시 고든은요, 재밌는 게 1910년대에 등장한 SF 고전이죠. 존 카터의 상당 부분의 영감을 얻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결국 스타워즈가요, 1910년대 대박을 친 존 카터, 1950년대 대박을 기록했던 플래시 고든, 이 두 작품의 후손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스타워즈의 성공 비화, 이러한 책을 쓰신 분들은 이런 표현도 했어요. 스타워즈는 플래시 고든, 존 카터 이러한 작품들의 잡탕찌개다. 결국 이 스타워즈의 성공은요, 세대를 뛰어넘는 노출 효과 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군요. 제가 인상파 미술에서 스타워즈까지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는 소재들을 한 묶음으로 전달한 이유가 뭘까요? 요즘 창업이나 자영업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우리 흥렬님이 잘 나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분들 최대 고민, 어떤 사업을 해야 망하지 않을까? 이거 아닙니까? 성공은 됐고 망하지만 않아도 만족한다, 이러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주변에 많죠.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답을 찾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은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익숙해야 합니다. 21세기 첨단 모바일 시대라고 해서 남들이 잘 모르는 분야의 사업을 했다가는 망하기 딱 좋다는 거죠. 더불어 노출 효과라는 것 자체의 본질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노출은 결국 반복이 수반되는데, 반복의 이 문제가 지겹거나 지루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겹거나 지루하기만 하면 이 역시 망하기 딱 좋다는 거죠. 즉 너무 뻔한 아이템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익숙함과 참신함의 적절한 조화가 관건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질리지 않게 반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히트 음악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 들었을 때 이런 느낌 다들 팍 올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리고 할리우드의 히트작, 이거 스토리 전개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플러스 그럼에도 살짝 참신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그렇죠. 성공의 핵심 코드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제가 드린 말씀 결론 다들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위에서 사업하는 분들 유심히 보세요. 이 뻔한 결론 과연 몇 분이나 실천하고 계신지. 다들 뻔하기만 한 것들, 또 참신한 것만 한 것들, 여기에 몰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최근 읽은 책 중에 너무 공감이 되는 내용이 많아서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 경불진 애청자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주제를 꺼내 들은 거예요. 저는 인상파 전혀 몰랐어요. 저 고등학교 시험 보고 나서 다 까먹었어. 난 아네모네가 만엔 줄 알았다니까. 그렇죠. 21세기 북스에서 출간한 히트
메이커스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아주 상세하게 풀이가 돼 있고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읽는데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목만 봐도 성공의 비결이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요 히트 메이커스를 보더라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네. 거의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만 질리지 않도록. 네. 그리고 이 팟캐스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라디오의 잡탕찌개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례가요 무려 24,365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 숫자가요 72,407명.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런 의심 사례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요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 통보, 그리고 경찰 고발, 이런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경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거래 조사팀은요 집값 상승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요 집중 조사를 실시해 왔대요. 조사 대상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에 신고된 주택 매매 건 중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그리고 30세 미만의 저연령, 그리고 단기 다수 거래건, 이런 불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거래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는 거죠. 이번 조사에서는요 불법 행위 여부를 판별하는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활용했다고 해요. 파리 대책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부터는요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거를 내게 됐잖아요. 그래서요 서울 등 투기 과열지구에서는요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매수자가요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아까 얘기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했는데 이거를 토대로 불법 행위 여부를 판별했다는 거죠. 또 조사팀은요 실거래가 허위 신고, 보통 이런 얘기하죠. 업다운 계약, 예. 이게 요거거든요. 그리고 편법 증여, 이게 의심되는 1191건, 그리고 여기도 관련된 사람이 4,058명이나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도요 이들이 작성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토대로요 자금 조성 내역, 거래 대금 지출 내역, 거래 전후의 사실관계, 이런 소명자료 내놔라, 아니면 니네 불법 저지른 거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토 결과 소명 내역이 불충분하거나요 업계약,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높이 신고하는 거 있죠. 그리고 다운계약, 이건 낮춰서 신고하는 거, 또 분양가 불법 전매, 그리고 편법 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이게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도 추가 소명을 진행하고요 출석 조사도 실시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요 실거래가 허위 신고가 확인된 167건 293명에 대해서는요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요 편법 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 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대요. 세금 더 추징하라는 얘기겠죠. 네. 또 서류 미비 등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거 서류 미비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건수도 그렇고 명수도 그렇고 생각보단 많은데 이것만 봐도 8월 2일 이후에 나온 이 부동산 대책이 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대책, 어제도 저희가 설명드렸었지만 이게 케찹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게 아니대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감히 여기다 숟가락 얹지 말라, 뭐 이런 얘기겠죠. 영화 1987에 대해서도 보수 정권에서는 보수 정권 때문에 그게 공개가 됐다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CNN도 알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핵 미사일 실험 동결이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반가워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주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비공식적으로는 반갑지가 않은가 보죠. 이유야 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죠. 영국 BBC도 비슷한 낙관론을 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회담은요 점진적인 관계 회복을 위한 걸음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BBC는요 북한 전문가인 마이클 매든의 말을 빌려가지고요 두
한국은,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조심스레 접근하고 있지만 그들이 회담에서 보게 될 것은 추가 접촉과 상호작용을 위한 도약판이다. 뭐 이렇게 낙관론을 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대 남북회담 배경이 된 판문점의 역사와 구조 이런 것까지 BBC는 따로 소개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어느 한쪽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든 흠집내려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어디냐? 외신 중에서는 뻔히 보이죠. 일본의 NHK 방송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선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 대화를 가속화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 등으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치고 있어 이놈들이. 그거는 지들 바람이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NHK 방송과 비슷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국내에도 있었죠. 홍준표 대표 북책략에 놀아나는 꼴이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 통남복미 이 얘기를 했고요. 또 안철수 대표 근거 없는 낙관론이다. 이렇게 세 명이 합작을 해서 고춧가루를 뿌려댔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분들의 얄팍한 철부지 행동에 꿀밤이라도 한 대씩 놔주고 싶은 심정이다. 이 NHK까지 꿀밤을 같이 때려주고 싶어요. 꿀밤 때리면 손만 아프지. 머리도 딱딱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초치는 사람들 얘기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남과 북이 평화로 어떻게 나가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박수로 응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향후 며칠간은 이 뉴스가 매우 크게 다뤄질 텐데 보수 언론들은 왠지 NHK 논조를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지난해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파리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요, 파리 대책 이후 후속 조치로 부동산 시장 상시 모니터링 그리고 협동 단속 이것도 실시하겠다 그때 밝혔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오늘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부동산 불법 행위 의심이었는지 저희가 아니면 거미집 모형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닌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이런 투기꾼들은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처럼 계속 일벌백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생겼대요. 아, 김치 많이 먹으면 가상화폐 가격을 좀 더 높게 주나요? 김치를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인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여기에서 말하는 김치는 그냥 한국을 대표하는 일종의 대명사야. 아, 그래요? 아, 기왕이면 뭐 태권도 프리미엄 아니면 불고기 프리미엄 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치가 가장 유명하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이 김치 프리미엄이란 용어가 왜 생겼는고 봤더니요, 한국에서 이 가상화폐 변동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예 글로벌 가상화폐 통계에서 한국 시장에서 나오는 숫자를 빼버리겠다, 이런 의미라고 하네요. 예전에 이혁준 대표님도 잠시 설명해 줬는데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훨씬 높다면서요. 그렇죠. 이 가상화폐 가격은 물론이고 거래량, 시총, 채굴량, 가격 차트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업체인 코인마켓캡은 8일 회사 공식 트위터에다가요, 한국 내 세 곳의 암호화폐 거래소 데이터를 우리 통계에서 빼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이고. 코인마켓캡에는 그동안 빗썸, 코인원, 코빗 이들 빅3사가 데이터를 제공해 왔는데 이들 거래소가 전 세계 거래량 상위 10개사에 모두 포함이 되거든요. 아니, 이렇게 제외한 이유가 뭘까요? 네, 한국에서의 가상화폐 가격이 전 세계 다른 지역과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차익 거래 기회가 제한적이라서 그 차이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싼 가격에 가상화폐를 사가지고 국내에서 비싼 가격에 팔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차익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리플 요즘 많이 올랐다고. 이 리플 얘기도 저희 오늘 점심때 뵀던 분도 하셨잖아요. 그랬었죠. 이 리플의 경우 원화 거래 가격이 달러 거래에 비해 40% 이상 높게 책정이 됐고, 빗썸과 외국 거래소 중에 하나인 비트피넥스가 무려 5,000달러 이상의 스프레드, 그러니까 가격 차를 뜻하죠. 와, 차이가 생각보다 더 큰데요? 너무 심하죠? 마치 강남의 아파트 값인 것 같아. 이거 강남의 아파트랑 다른 나라의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랑 이 스프레드 차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실제 빗썸과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피넥스와의 시세를 비교해 보니까 비트코인이 각각 2,407만 원, 14,950달러로 50% 정도가 국내 가격이 비싸더군요. 와하. 이더리움은요 49%, 리플은 54%, 퀀텀이 53%, 비트코인 캐시가 51%, 기본이 50%라는 얘기예요. 아니 저는 가격 차이가 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뭐 많아봤자 한 10%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50%는 너무 심하네요. 네. 코인 마켓 캡 측은요 앞으로 한국에서의 가격까지 포함해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평균치를 제공할 수 있는 더 나은 산정 방식이 있을지 연구하고 있다. 향후 국내 가상화폐 데이터를 포함을 하되 산정 방식을 달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어요. 아하. 가상화폐 가격은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동반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시가총액도요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가상화폐 쪽 전문가들은요 새롭게 조정된 가격은 더 정확하고 의미 있어 보일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네요. 아무튼 가상화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되긴 될 텐데요. 늘 하는 얘기지만 이거는 진짜 투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여윳돈 내에서만 하셔야 된다는 거 항상 명심하셔야 되죠. 또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전에 이혁준 대표님도 얘기하셨고 태양광 심정현 대표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일본의 수산물 중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네. 아직도 방사능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럼요. 그래서 국내에선 이거 수입 전면 금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자칫하다가는 국내에서 식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됐어요. 에? 왜냐면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청이 밝혔는데요. WTO라고 있죠. 세계무역기구. 여기에서 한일 수산물 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일본 측 손을 들어줘 버렸대. 방사능 쓰레기를 우리더러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일본 측 입김이 심했는지 일본 측 손을 들어줬고요. 올해 상소 과정에서 최종 패소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게 되면 내년 초부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번 결과는요. 일본이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전해드리면서 분통을 터뜨렸는데 WTO에 한국 왜 우리 수산물 수입해가지 않느냐 제소를 했잖아요. 이게 2년 만에 WTO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거라고 합니다. 아 그럼 지들이나 처먹지 이걸 왜 우리한테 떠넘기냐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WTO에서 최종 번역 작업을 하고 있어서 1월 안에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측에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상소 절차가 남아있어서 우리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뉴스가 있었죠? 그렇죠. 오늘 오전 10시에 남북한이 드디어 대화 테이블에 앉았잖아요. 이게요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2015년 12월 이후 25개월 만에 남북이 테이블에 앉은 거라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진짜 북핵 위기가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었잖아요. 네. 게다가 평창올림픽 이거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남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갖는다. 진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몇 번 테이블인가요? 몇 번 테이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몇 번 테이블일까? 1번 테이블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으실 테니까요.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들이 이를 집중 조명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CNN 같은 경우에는 남북 회담 소식과 관련한 실시간 코너 이거를 따로 마련해가지고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여간 반복을 해왔던 남북관계가 갑작스러운 돌파구 이거를 마련했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는 거죠. 특히 2018년 새해가 한반도와 관련해서 보기 드문 낙관론에 빛을 띠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CNN은요 수리태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해서요 북한이 이번 회담으로 얻어갈 양보로 2016년 박근혜 정권이 폐쇄한 개성공단 재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문제 때문에 진짜 국내에서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거 빨리 재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높았는데 이번 회담 결과로 이게 재개가 될 수가 있다. CNN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다시 개성공단이 열리면 반가운 일이긴 한데 그럼 양보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뭘까요? 양보를 하는 거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미 군사훈련 요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를 연기를 할 수가 있다. 앞으로 이거를 아예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 이렇게까지도 갈 수가 있다. CNN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재미난 것은요. CNN은요. 미국 애덤 마운트 군사정보 관련 비영리 기구 여기 선임연구원의 분석을 소개했는데 말이 되게 재밌어요. 마운트 연구원은요. 미국은 이번 회담 안건을 긴장 완화 메커니즘과 핵미사일 실험 동결로 확대하는 것이 더욱 이득이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런 기회를 잡는데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에도 불구하고 시작됐다. 이런 평가를